그 다음 훈춘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황병길도 저건 두만강 하류에 있는 훈춘 밑에 방천이라고 하는 중국, 조선, 러시아 삼국 국경입니다. 저 강 건너가 북한 조선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삼국 국경 중국 땅의 끝입니다. 저 아래쪽은 다 러시아 땅입니다. 저 삼국 국경을 통해서 왼쪽이 핫산이고 오른쪽이 두만강역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러시아 갈 때 저 아래 철교 타고 넘어가는 마지막 역이 저 오른쪽에 있는 두만강역이고 건너가면 첫 번째 있는 러시아역이 핫산역입니다. 독립군들이 연해주에서 국내 진공작전하면 다 저기를 건너갔습니다. 저기에서부터 훈춘까지 그 훈춘 국경도시의 호랑이로 불렸던 게 황병길이었습니다. 황병길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 때 결혼해서 이듬해 만주에 가서 독립군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숙경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이듬해 남편이 만주 가서 돌아오지 않나. 만주 갔더니 연해주 갔다고 해서 또 연해주 찾아갔더니 독립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길은 서당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글을 일자무식인 자기 아내 김숙경에게 가르쳤습니다. 김숙경은 그렇게 배운 글을 자기 시아버지 황호섭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다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황병길은 국내 진공작전을 하고 두만강 건너서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살았습니다. 거의 큰딸 황정씨는 훈춘에서 제일 총명한 여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국인 학교 교장이 자기가 모든 돈을 다 대서 영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했을 때 김숙경은 자기 딸에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박사인지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는 게 먼저인지 박사를 따르는 게 먼저인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황정씨는 유학 포기하고 소학교 교사가 돼서 민족교육을 하면서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황정혜도 23살 나이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우리 역사책은 이 눈물겹게 아름다웠던 가족들 이야기를 어느 페이지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인생 바친 사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미래를 앞당겨서 살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딸들의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딸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숙경은 자기 남편을 늘 황 선생이라고 불렀고 황병길은 자기 아내에게 숙경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영국 유학,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늘 숙경씨 그러니까 애들도 따라서 자기 엄마한테 숙경씨 이렇게 불러서 온 동네 사람을 웃겼던 가족이 바로 이 가족. 이들은 100년의 미래를 앞당겨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 우리 역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 있는 사나이가 황병길입니다. 다음은 김두수와 김알레산드라. 저 지도에서 포인트가 보이죠? 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공청철도를 타고 가는 이 가운데 하얼빈이 나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결산하려고 갔던 지점이 바로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청철도 타고 여기 이게 동청철도. 이또 히로부미는 남만주철도 타고 대련에서 여기 와서 하얼빈에서 되죠. 저 동청철도의 통사가 김두수였습니다. 당시 통사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에서 와서 러시아의 공장, 부두, 러시아 군대 노무자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계약서 대신 써주고 이상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2년씩 임금 선불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닦아놓기 일수인 사람들이 통사였습니다.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였던 김두수는 대단히 예외적인 통사였습니다. 다친 노동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임금받지 못한 노동자 임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동청철도 회사에 노조가 생겼을 때 가장 든든한 구견인이 되어서 동청철도 노조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중국의 우아단난 진압하러 들어갔을 때 동사로 진가를 당했습니다. 중국의 우아단은 그냥 우리나라 통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주의 주장 투쟁 방법 결과까지 다 도중 우리나라의 통합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 우리 통합은 일본군이 진압했고 중국의 우아단은 러시아군이 진압했습니다. 우리 통합군이 일본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당했듯이 중국의 우아단 단원들도 러시아군에게 체포당하면 재판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그 처형의 위기에 놓인 수백 명의 중국 우아단 단원들을 하얀 조선옷을 갈아입혀서 살려주었던 사람이 김두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천사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는 그렇게 잘 알면서 김두수의 김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김두수가 통사로 징발당했을 때 13살 나이로 저 동청철도 회사의 통사를 대신했던 소녀가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아버지가 과로로 급사한 다음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폴란드계 러시아의 철도 기술자의 아들과 결혼했던 김알렉산드라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단호히 어린 아들을 안고 혼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사범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우랄 광산과 벌목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또 죄수들만도 못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회에서 구조단을 파견했을 때 차원에서 저 중시베리아로 갔습니다. 그 중시베리아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잘못된 계약서 하나하나 바로잡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해서 다친 노동자들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세비키 혁명에 가담합니다. 조선인 최초의 볼세비키 당원이 바로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연해주의 극동인민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혁명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 김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극동인민정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반혁명군들에 의해서 붕괴되었죠. 마지막까지 뒷수습하고 최후의 철수선을 타고 퇴각하던 김알렉산드라는 반혁명군에 체포돼서 처형당했죠. 반혁명군 사람과 국부는 2번 김알렉산드라에게 살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너는 조선인들의 러시아 혁명에 가담하냐. 그냥 조선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혁명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받고 억압당하는 가장 불행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한 국제주의자이고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너
모양인데 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기서 죽으려나?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김하래 사람들은 거절하죠. 나는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혁명의 전선에서 보여주십시오. 나는 내 아이들이 식민지의 노예로 백개 러시아인들과 같은 기차단에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잘못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로가 이 언덕에서 총살, 그 사형장에서 김하래 산드라는 스스로 내가 죽을 곳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13호를 그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죽겠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가리고 했을 때 거절하죠. 나는 내 눈으로 내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남긴 요원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윤문을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제가 방금 그룹 13걸음은 제 심장에 생긴 빼앗긴 조국 13도입니다. 조선동포 여러분, 연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에 여러분이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일해온 국동인민정부의 외교장관으로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볼세비키 혁명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게 1910년대, 20년대 볼세비키였고 조선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이 볼세비키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공산당원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독립투사가 잘못되었습니다. 1910년, 20년대 전 세계에서 약소민족의 해방 독립운동을 지원한 나라는 소련 한 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싸운 게 잘못입니까? 그것이 죄가 됩니까? 김하래 사람들은 그렇게 총살당해서 아무로방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오랫동안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아무로방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홍범도 장군과 만났던 최재현 노비의 아들. 노비아를 했던 최재형의 아버지는 야바 도주에서 연해주를 끌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었어요. 11살의 최재형은 가출해서 포시에트 항구로 가서 배를 타려고 했지만 누가 11살짜리 조선아이를 배에 태우고 죽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11살 가출은 큰 효도였습니다. 입 하나 줄여주는 것, 숟가락 하나가 줄여주는 게 효도였던 시대. 도시의 항구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진 11살짜리 소년을 러시아 상선 선장이 배에 태워줍니다. 6년 반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와서 최재형은 러시아인의 양자가 되어서 조선인 최초로 정규 러시아 학교의 학생이 되었고 졸업하고 사학과에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개발과 연해주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최재형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정복하자는 러시아입니다. 단 한 개의 부동항도 없었던 러시아가 44세 들어갈 수 있는 부동항으로 개발한 것이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그 개발 사업에서 최재형은 가장 많은 돈을 준 따뜻한 잠자리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모여들었고 가장 많은 수주를 했고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연해주와 만주와는 조선으로 이어지는 러일 전선 전체 러시아군의 군나보부를 독점하다시피 한 사람이 최재형이었습니다. 그 전선을 누비면서 군나보부를 수행할 수 있는 배포와 능력을 가진 건 최재형이 유일했습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러시아는 졌지만 최재형은 러시아 황실로부터 5개의 군장을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초대받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잘 살려고 했으면 러시아 어떤 귀족들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연해주의 고려인들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형은 가난한 조선인 농민들에게 선물을 줘서 돼지와 닭을 치게 해서 러시아 군대의 총감으로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선 농민들에게 연어와 연하를 가공해서 러시아 군대에 군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던 연해주의 투사들 중에 최재형의 신세 지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일본군이 쳐들어왔던 1920년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거의 5째 딸이 써놓은 일지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피신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거절했다. 내가 도망가면 너희들 모두 일본군에 끌려가 나를 처단해라고 고문당할 것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죽더라도 살아갈 날이 얼마 많이 남은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다음날 새벽 나는 창밖으로 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가는 뒷모습을 지켜왔다 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재형은 시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딱딱한 사람이 최재형입니다. 제가 8시 반까지 써도 되나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관 최재형, 이범진과 그의 아들 리위종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내가 대한제국에서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을 빼앗고 세계에 나가 있던 외교관 모두를 소환했을 때 응하지 않았던 단 한 명의 외교관 이범진이 있었습니다. 1910년까지 러시아 봉사를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1910년 허울뿐이던 제국의 간파마저 떨어졌을 때 최재형, 이범진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의 강제 병합을 인정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모두 무위로 돌아간 다음에 스스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그의 관저 집무실 천정에 목을 메고 권총으로 쏘아서 자결했다. 죽기 전에 자기 전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독립군 부대들, 독립단체에 나눠주라고 분급해주고 죽었어. 죽을 때 남긴 유서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 짧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 바쳤던 고종에게 남긴 원망과 분노에 찬 유서죠.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피하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적을 토벌할 수도 적에게 복수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목숨을 그의 아들, 왼쪽에서 있던 아들 리위종입니다. 헤이거 일사 최전소 청년 외교관 리위종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 공부했고 프랑스 사관학교와 러시아 사관학교 2개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러시아 토벌주 총독의 사이가 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세비키에 가담합니다. 궁궐 같은 총독의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항일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청년이 리위종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본군 기록을 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까지 있는 지역에 불령선인 독립운동의 지도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두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가 관동법원, 저 사람 롬드루트에 참가해 기다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안중근 참모총장이 사형을 선고받은 저 자리입니다. 저는 롬드루트를 다녀오면 반드시 안중근 의사라고 하면 안 된다.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야 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고 하면 안 된다. 독립전쟁했다고 해야 된다. 안중근 참모총장은 군인으로 싸우다가 군인으로 죽었어. 그런데 일본은 그 군인을 포로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로. 안중근은 1908년에 실제 대한의군 우영장,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아까 보았던 그 두만강을 건너서 회령까지 진격작전을 이끌었던 장군이었어. 대한민국은 우영장이었어. 그때 안중근은 포로로 잡았던 일본군들을 다 석방해줬어. 국제법에 따라서. 부하들이 다 반대했을 때 국제법에 따라서 포로들 다 석방해줬어. 그 포로들이 가서 일본군 끌고 와서 안중근 부대는 괴멸적 타격을 입고 패배했죠. 그랬던 안중근이 단지 동맹을 하고 12명의 동지들과 결의했죠. 3년 안에 일본군 적의 수비를 처치하지 못하면 민족 앞에 사죄하고 차별하겠다고 결의했죠. 그리고 벌인 특수작전이 바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격살작전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대한의군의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특수작전에 나서서 적의 수괴를 격살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대한의군 참모총장이라고 했고 자신에게 포로되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중근 참모총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유목이 저 오른쪽 사진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5분 전에 쓴 글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썼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입니까? 안중근 참모총장은 군인으로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지 민간인으로서 의거를 한 게 아닙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이라고 합니다.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했던 사람들 생활은 한 사람 아닙니다. 섭들고 생활운동 하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총 들고 죽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군과 독립전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소설을 쓴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 소설은 실제 사건을 허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구라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역사 소설은 단순히 역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살아보지 못했던 공간에서 함께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소설입니다. 봄들을 읽고 몸살 났다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름 동안 세 끼도 먹지 못하고
총알이 없어서 매만한 꽁처럼 도망만 다녀야 했던 홍범도 장군의 삶을 함께 살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몸살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얘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철 선생, 우리 대한의용군,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분대장이었던 김학철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불행하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죠. 김학철 선생은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 입은 채로 만주로 가서 의열단에 가다니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에 들어가서 1942년에 태양산 전투를 벌이다가 일본군에게 허벅지에 총알을 맞고 포로로 잡혔죠.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10년형을 받고 수용 생활했지만 단 한 장 전향서, 투항서 한 장만 쓰면 다리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 전향서 한 장 쓰지 않아서 썩어가는 다리 치료받지 못하고 한쪽 다리 잘라서 나가사키 형무소 담벼락에 묻고 해방된 다음에야 석방되어서 조국을 외다리로 돌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건국운동하는 김학철을 사회주의자라고 이승만 수평 작전에 나섰기 때문에 북으로 가고 북에서 소련군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밀려나 6.25 때 외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 마오 모태통의 독재를 비판하는 수를 썼다가 10년의 징역을 쓴다. 7년 동안 목욕한 걸 하지 못한 채 중국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김학철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박헌영 남무관 당수가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 위대한 소련군과 미군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한마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항의했던 사람이 김학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의용군은 일본이 투항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무장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숱한 사람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쳤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앉아서 팔짱 끼고 앉은 남이 해방시켜주려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퇴장했던 사람이 김학철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국과 수교된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를 선전수단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훈장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호의로 방공 선전에 동원하려고 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지만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의 지도자들, 사회주의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잘못이다. 나는 사회주의자로 살다 사회주의자로 죽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해서 호의로 치료했지만 식도를 뚫어서 치료 불가가 되었을 때 항의형으로 하지 않고 호의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죽는 거다. 치료 불가능하니까 연명치료하지. 21일 동안 단식해서 스스로 치료를 21일 동안 하루하루 그 아들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나. 19일째 되는 날 김학철 선생이 한 일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동료 30명이 넘는 사진을 가져다 놓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했던 일을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내가 받아치고 죽기
이틀 19일을 단식하고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한다. 그것이 자신이 마지막 한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두만강에 절반의 뼈는 뿌리고 절반은 우편물에 담아서 두만강에 띄워보내라. 원산 앞바다 애고령 앞으로 띄워보내라. 그래서 장례식 치르지 않고 12명의 진정한 친구들만 모여서 두만강에서 그의 뼈를 뿌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저토록 자랑스러운 무장 투쟁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무장 투쟁의 투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인생에서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의 길로만 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박정희처럼 일본군으로 성공하고 백선열처럼 일본군으로서 다 그런 성공의 길로만 갔다면 그들 개인은 성공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들의 실패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 최재형 시신 못 찾았다고 그랬을 때 묘 있죠. 부부 중에 한 명의 시신만 찾으면 묘 쓸 수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 부인 묘 찾아서 지금 저기 묘 썼어요. 저 오른쪽 뒤에 반지하 구조물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의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초라한 공간입니다. 노부선열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사 지내줄 후손하면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서 무덤도 쓰지 못한 사람들 손바닥만한 유피 하나로 모셔놓은 것입니다. 저 앞에 쓰여져 있는 걸 보이십니까? 민족의 어려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 글씨. 누가 쓴 것 같습니까? 가깝게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상호, 임국정, 윤준이 차별방곡단 작전에 나섰다가 시대에서 교수 역할에서 저는 붙인 사람들이 나는 그 뒤에 무선열재단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개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에 있는 그들의 무선열재단 위에 있는 저 묘역 동작동 국립묘역주에서 제일 꼭대기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제2장군묘역. 저 제2장군묘역 누가요? 저 오른쪽 1번 이영준 4번 신태영 이영준 일본 육사 26km 35년 동안 일본군의 충성을 다 바치고 일본이 망하는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도망 나와서 미군 정청 고문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 총장이 저 묘소 묘위에 가보십시오.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네 번째 일본 역사 26km 35년 동안 일본군의 충성을 다하치고 자신의 목적지는 야사군이 신사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천황폐하의 고갱 팔다리가 되어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성공한 총알바지로 내려갔던 사람. 대한민국 제3대 육군 참모 총장. 일본 역사 26기는 전부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44명이 대한제국 순종이 국비로 유학 보내놨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할 것을 고수했을 때 거기에 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저기 있는 제 소설의 마지막 공범동과 함께 싸웠던 지청천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과 자, 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21대까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수대 출신입니다. 저들이 바로 우리 군의 창설에 공로가 있다고 이 정부가 기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들의 총구 앞에서 죽는 날까지 싸웠던 한일 무장 수사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안경심 임신한 몸으로 국내 폭파교사대 대원으로 지원해서 출산한 지 열 하루 된 아들과 함께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서 사형선고 받았다. 저 여사 저기에 손바닥만한 표현하고 진파 장군들의 발밑에 반지하에 분출의 호랑이 황병길 저기